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. 아, 신고가 내가 감았어, 사야지, 이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2,000개 종목 중에 한 1,900개를 솎아내는 과정이에요. 솎아내는 과정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. 얘가 진짜 살만한 애야, 아니야, 싸, 비싸,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, 없어,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. 사실 가장 쉬운 게 PER, PBR 뭐 이런 거잖아요. 그거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생각하세요. 아, 내가 계산해 볼까? 사실 계산 못해요. PER 어떻게 계산합니까? PER이 뭔지 모르시는 분, 주가수익 비율이라고,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번다.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식이 10,000원인데 1년에 돈을 1,000원 번다. 그러면 이 회사가 매년 1,000원씩 이렇게 벌면 10,000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죠? 10년이 걸리죠. 그럼 PER이 10배라는 거예요. 이익 기준, 이거는 회수의 개념이에요. 이 회사가 이 정도로 돈을 계속 벌면, 근데 PER은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. 왜냐? PER에 쓰는 EPS는 1년 뒤 EPS, 추정치거든요. 그걸 누가 맞춰? 애널리스트도 못 맞히잖아요. 솔직히 안 맞습니다. 안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데, 그래도 추이나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확인은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? HTS에 다 있어요. HTS에 뭐 편람이라고 있거든요. 기업 편람에 들어가 보면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. 추정치라는 탭이 있어요.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거는 뭐 전 HTS 다 공통이에요. 컨센서스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. 이 회사의 PER은 몇 배, 현재 PER은 트레일링은 몇 배, 12개월 포워드 PER은 몇 배, 업종 PER은 몇 배.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. 반평균이 80점인데 얘 점수는 90점이야. 그럼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. 못하는 건 아니잖아. 평균, 업종 평균 PER이 50배인데 얘는 16배네. 그러면 1차 합격. 추정치가 있나 볼까? 여기 추정치도 같이 나오거든요. 2022년 예상 매출은 1999억, 2023년 매출은 2272억.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추정해 놓은 거예요. 믿을 수는 없지만 안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. 얘는 2019년도에 매출이 5천억, 1,400억, 1,600억, 1,900억 될 것 같아, 2,200억 될 것 같아. 그럼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? 합격!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? 이익이죠.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. 영업이익이 100억? 257억? 228억 줄어들었네. 내년 310억? 많이 늘어나네? 363억? 뭐 얘들을 사실 보면 이때 상장해가지고 약간 땡겨 쓴 것 같아요.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.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데, 조금 찝찝하긴 한데 적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밸류에이션 싸고 늘어난다라고 하니 조금 더 봐볼까? 아까는 손익계산서였고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셔야 됩니다.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는 거고, 대차대조표는 그 회사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표인데, 뭘 봐야 될까요? 이게 대차대조표예요. 대차대조표에는 뭘 봐야 될까요? 네? 정답입니다. 이렇게 네모칸이 돼 있잖아요. 네모칸이 돼 있잖아요. 이제 뭐 자산이나 자본이나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면 참 좋아요. 이걸 싹 다 보실 줄 알면 참 좋은데,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꼽자라고, 제가 이게 약간 좀 쉽게 쓴다고 쓴 건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무조건 봐야 되는 거, 부채. 왜? 부채가 많으면 망하니까.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정말 괜찮은 게, 아무리 잡주여도 버티면 언젠간 올라와요. 그런 종목들, 잡주들 보면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시간 지나서 무슨 테마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막 올라와요. 그런데 그 사이에 망하면 어떻게 되죠?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. 게임이 안 끝나면 언젠가 막 뭐 하랑장이 오고 뭐 무슨 테마가 불고 해서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망하면 끝납니다. 부채가 많으면 안 돼요, 절대. 부채가 많은 기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의미에서 부채 정도는 한번 좀 확인하고 가자. 부채 비율이 200%가 넘어간다?
근데 내가 재무제표 볼 줄 잘 모르고 주식 잘 모른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부채 기업이 200%가 넘어가는 기업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. 현금흐름표는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여기는 뭐 제 책에 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책을 한번 보시면 좋고요.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영업활동, 투자활동,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있어요. 현금흐름과 이익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재무제표의 그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그 수익은 약간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어요. 현금이랑 현금이란 개념과 좀 달라요.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던 좀 다른 말이고, 뭐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거 10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그 건물을 뭐 10년 10분의 1씩 매년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현금이랑은 좀 달라요.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 나는 게 좋습니다. 이건 무조건 플러스.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안 난다? 이건 적자나는 기업인 거예요.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고, 요거는 조금 그 플러스가 나도 좋고 마이너스가 나도 좋고, 그거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한번 책 위를 통해서 한번 보시거나 내용을 한번 그냥 좀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현금 흐름도 한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어나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추정치가 없는 기업이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천위까지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주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. 시가총액 뭐 2천억짜리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안 써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얘가 내년에 돈을 얼마 벌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저는 나름대로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하거든요. 어떻게 하냐. 그냥 3개년 추정치를 평균해요. 3개년 추이를 평균합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여러분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죠? 근데 이게 저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, 애널리스트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추정한 거 맞아요? 틀려요? 틀리죠. 걔도 못 맞춰요. 추정치 맞추는 애널리스트 거의 없습니다. 한두 번은 맞겠죠. 그러면 추정치가 없으면 안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추정치를 계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. 왜냐면 우리 중소형주까지 다 봐야 되니까. 중소형주가 막 차트가 너무 좋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재무 상태도 좋은데 못 살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런데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. 이게 KINX인데요. 3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. 18년도에 14%, 20년도에 9%, 21년도에 20%. 그러면 내년에는 이 3개년도 평균 정도 14.6% 정도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가정하고 매출을 예상을 해놓고, 이익도 마찬가지로 25%, 8%, 10%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평균이 14.5니까 그래 이익은 220억 정도 나오겠네.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하면 됩니다. 그거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법 그거 따라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맞지도 않아요.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라도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.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하면 1차는 끝난 겁니다. 그러면 그날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2,000개 딱 돌려보고, 그 중에 뭐 한 장이 괜찮을 때는 20, 30종목 걸릴 거예요. 20, 30종목이 노트에 기록이 될 거예요. 1% 정도.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. 그쵸? 자, HT 딱 켜서 요거 PER 괜찮네? 봤는데 PER부터 아니다. 너무 비싸다. 이상한데?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되나? 그러면 이익 추이가 늘어난다. 그러면 부채가 많을까? 부채 별로 안 많네?
이거 영업 괜찮네? 이렇게 되면 1차로 오케이. 그럼 20종목을 내재 가치를 그냥 뭐 컷오프 시키는데 뭐 한 1, 20분이면 되겠죠? 그래서 20종목이 걸렸다. 20종목이 걸렸는데 내재 가치가 적잖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애들 그냥 과감히 빼버리는 거예요. 다 빼버리고. 그렇게 되면 한 대여섯 종목 남을까 모르겠습니다. 대여섯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야죠. 너무 많은가요?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종목을 얻어가시려고 하면 맨날 똑같아요. 유튜브에서 누가 이거 좋다더라 샀는데 떨어져? 떨어져? 어떻게? 맨날 이렇게 돼요. 장 좋을 때야 올라가겠죠. 그건 뭐 유튜브가 아니라 뭐 어디서 그냥 눈 감고 찍어도 그 종목 뭐 그 주식이 올라가는데 장이 안 좋거나 횡보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 수익 낼 수 없습니다. 굉장히 무거워졌군요. 뭐 재밌는 얘기가 없을까요? 책이 재미없습니까? 네? 강의 재미있어요. 강의 재밌습니까? 네, 읽어주세요. 그러니까 이거 봐. 이 내가 지금 종목을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딱 나와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러네요. 저는 어떻게 합니까? 저는 지금은 사실 주식을 안 보고 있어요. 주식을 봐봐야 마음만 아프고, 저는 지금 5월부터 현금 다는 아니에요. 제가 가용하고 있는 자산의 한 30%는 그냥 현금 만들어 놓고 저는 엔화 사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기회를 보고 있어요. 네? 엔화 사셔야 된다 그랬죠. 그랬어요? 조금 물리셨을 텐데 한 1, 2% 정도? 아니 그 이후로 그 뒤로 샀어요? 네. 한참 올랐을 때? 오, 나보다 더 싸게 샀네. 네. 저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좋은 것도 아니고, 지금 이익 나는 것도 지금 오늘 아모레퍼시픽 9% 날라갔거든요. 적자 내면서. 아모레퍼시픽이 저는 적자 낼 줄 몰랐어요. 되게 좋은 회사인데. LG생활건강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, 실적이.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뭘 저는 사고 싶지 않다. 단타는 몇 번 쳤는데, 단타는 심심하니까 단타는 몇 번 쳤는데, 그거 말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주식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. 요즘 신고가를 보고 있는데요. 신고가를 보고 계세요? 네. 뭐가 있어요, 신고가가? 에너지 한 2개, 나머지는 다 작전주예요. 그러니까요. 그 에너지도 천연가스도 그런 거는 지금 올라오는 거 있어요. 그거는 정말 손이 빠르고, 네, 그러셔야 됩니다.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. 그 에너지 주도 음.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온다.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신고가에서 빼는 게 있어요. 신고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신고가에서 빼는 거는 테마나 이런 것들이 붙은 건 그냥 다 빼버려요. 전 제 영역은 아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런데 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잘 된 사람을 잘 못 봤어요. 제 주위에서. 그래서 테마나 이런 쪽은 다 빼버립니다. 물론 이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. 한 50만 원치 사서 한 50만 원 벌면 그걸로 이제 하고. 저희 와이프 가방 사줄 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안랩 가지고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어서 100만 원을 빼놓고 가방 사러 가자. 저는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. 아니 지금 말고 그렇게 비웃으시면 어떡해요. 2011년도니까 2011년도에 이제 그 루이비통의 스피디인가? 그 싼 거 있잖아요. 저는 그걸 사주러 갔는데 얘가 200만 원짜리를 그러더라고요. 250만 원짜리. 아니야, 2011년도에. 샤넬 같은 데 처음 사주시는 거면 그냥 알바비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지. 그때 여자친구였거든, 심지어.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. 미쳤지.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게 테마주도 시장의 일부분이에요. 그래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절대적인 건 없어요.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은 거야? 삼성전자 작년에 9만 원짜리 지금 6만 원인데 뭐 좋은 거예요? 오르는 게 좋은 거지. 오르는 게 우량주고.
그래서 테마주도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막 그러니까 시장의 일부분이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큰 돈은 못 들어갑니다. 50만 원 정도만. 이거 없으면 내가 한 달만 배고프면 되잖아. 이런 정도. 저 사실 영업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많이 해봤거든요. 저희 때는 ELW라는 게 있었어요. ELW 모르시죠? 저희 때는 정말 핫한 상품이었거든요. ELW 그 호가가 200원짜리가 막 호가가 10원, 20원씩 막 올라오고 그래요. 역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매매 되게 많이 하고 200만 원으로 하루에 막 1억씩 하고 그랬어요. 영업 직원일 때. 하여튼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 권해드리지 않고 우량 종목을 저는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. 저는 5천억 원 전후 주식 되게 좋아하거든요. 5천억 시가총액 5천억 전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되게 탄력적이고 한번 움직이면 잘 가고 그런 종목 중에 분석 안 된 저평가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일단 물리면 공부 많이 해요. 사놓고 물리면 그때부터 전문가가 됩니다.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? 막 찾아보죠. 막 검색도 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막 일단은 진짜로 괜찮다라고 하면 사업 보고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.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보고서 있잖아요. 그것도 쫙 읽어보시는 게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 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정보도 많고 하니까 삼성전자나 대형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중소형주를 이렇게 봐서 괜찮은데 어떤지 알고 싶다.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세요.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. 뭐 내가 재무제표는 잘 못 보니까 재무제표는 이렇게 사실 그냥 쭉 넘기고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.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해놓는 그것만 한 번이라도 쭉 정독을 하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. 이거는 사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 사업보고서라는 거는 회사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발송하는 자기소개서거든요. 나는 이런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돼 있고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IR 담당자 전화하세요. 되게 친절하게 알려요.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. 물론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IR 전화해가지고 거기 어디죠? 회사 괜찮아요? 그거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? 저희 회사 안 좋은데요? 뭐 그럴 리가 없죠. 근데 이렇게 제가 사업보고서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?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. 안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이 사실 어려운데 저는 이제 조만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죄송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돈 벌 수는 없을 거예요. 선수들의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2013년 같은 13, 14, 15 중소형주들 아주 날아가던 코스닥 날아가던 그런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대형주가 올라가기는 지금 너무 조금 힘들고 생각을 해보시면 큰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. 닷컴 버블이 오고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오고 이 닷컴 버블을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닷컴 버블 아세요? 저도 잘 몰라서 닷컴 버블이 오고 나서 2년 뒤에 뭐가 왔는지 아세요? 카드 대란이 왔습니다. 내수가 죽었어요. 그때 기업이 망하고 하면서 그게 쌓이다가 LG카드가 무너지는 카드 사태가 그때 막 그랬잖아요. 막 길에서 대학생한테 카드 내주고 막 주부들
직업 없어도 막 카드 쓰라고 말이지. 내수 살린다고 그때 다 죽었었던. 금융위기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다음에 2011년부터 남유럽 재정위기, 금융위기가 오고 2011년부터 남유럽 재정위기가 왔거든요.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. 무너지고,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정부가 돈이 없고,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뭐 정부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. 딱 2년 뒤에 왔죠. 2년 뒤에 남유럽 재정위기.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이 회복이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을까? 이건 한 2년 정도 지나봐야 알거든요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대형주가 막 와, 박수치면서 올라가는 시장, 2020년 같은 그런 시장이 쉽게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시장이 죽느냐? 그래도 시장은 잘 돌아가거든요. 지수 외적인 걸로 해서 잘 돌아가요.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수는 묶어놓고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. 미국 시장이 좋을 땐 좋았는데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. 2010년부터 2011년 반등할 때 차화정, 뭐 중국 관련주 엄청 오를 때 나스닥은 거의 못 올랐거든요. 물론 이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를 때는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요. 그리고 꽤 오래 횡보합니다. 근데 미국은 이제 꾸준히 올라서 미국이 굉장히 좋구나. 좋긴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지수가 횡보할 때는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옵니다. 중소형주가 막 올라가는.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. 어디서 올 건데요? 몰라요. 모릅니다.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. 방송 뭐 저도 사실 방송 오래 했지만 어디가 오를 거예요?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방송 이제 가면 꼭 그런 거 해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 틀린데 자꾸 물어봐요. 모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차트 돌리면서 이런 거 보다 보면 보여요. 여기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네. 그리고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. 추세가 나네.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시는 시장이 아마 조만간, 저는 지금 지수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거든요. 지수는 바닥을 찍었습니다. 더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더 크게 오를 이유도 없고, 그럼 더 크게 오르지 않을 때 종목별 장세가 나옵니다. 그러면 제 책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.